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대망 열린 고시학원에서 위생사 국가고시 대비 강의 중에 환경위생학과 위생곤충을 강의할 하영길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처음이 중요한 사항인데, 저도 여러분같이 위생사 수험을 거쳐서 79년도가 제 1회였어요. 지금 현재 36년이 지난 시간인데, 제가 79년도에 1회 위생사 면허자예요. 여러분과 같은 수업을 했고, 같은 공부를 해서, 동병상련이라고 합니까? 저희 아픔을 여러분한테 또 전하면서, 또 합격할 수 있는 또 방도를 강의하기 위해서 여기 오셨고, 여러분도 오셨고, 저도 강의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위생사 시험이란 자체가 우리가 알다시피 공중보건학을 전공했던 공중보건학의 기본서를 중심으로 더욱 구체적인 시험 과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소 어려운 과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환경위생이나 위생곤충학은 좀 국소적인 부분에서 공중보건을 했지만은 그것을 좀 더 확대하고 세심하게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위생사 시험에 응시하게 되고 관심을 줘서 제1회 위생사의 선배로서 대단히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생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있겠죠. 제가 위생사의 그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생사란 자체가 국가시험입니다. 국가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면허시험으로서 1년에 한 번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11월 30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해서 시작하면 충분하게 합격의 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위생사는 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죠? 시험의 범위거든요. 위생사는 뭐냐? 위생사의 업무. 처음에 음료수 처리. 예, 음료수 처리. 먹는 물입니다. 그죠? 먹는 물 처리. 그 다음에 뭡니까? 분뇨, 하수, 폐기물 처리. 그 다음에 공중업소, 공중위생업소, 위생용품 관리. 그 다음에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위생곤충과 지의 방제, 즉 방역 업무예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소독과 근로자의 보건관리. 여기 시험에 딱 나와 있어요. 위생사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죠? 우리가 이 6가지의 항목을, 내용을 국민의 생명과 생량과 신체 발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제외하거나 또 해치거나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건, 위생 전문 관리자예요. 보건, 위생 전문 관리자예요. 어디서? 먹는 물 처리, 먹는 샘물이든 먹는 물에 대해서, 또 분뇨나 하수나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공중위생업소나 위생관리 용품 관리에 대해서,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위생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 또한 위생곤충이나 기회 방제, 즉 방역 업무에 속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독과 근로자의 보건관리를 위해서 우리는 보건위생 전문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전문 매니저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 공무원 시험에도 가점이 있어요. 공무원이 되면 이 업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보건소에서 하는 일, 우리 환경부서에서 하는 일, 공중위생업소에서 하는 일, 식품광원에서 하는 일,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죠. 거기서도 근무하죠. 그러니까 공무원에서 할 일 중에서 우리가 이 전문적인 보건위생 전문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공무원 시험에는 가산점이 부여되거든요. 또한 공무원 특채할 경우에는
위생사 매너를 가진 자 중에서 시험 칠 수 있는 또 이런 되고요. 특히 여러분 또 대부분 이 영양사를 전공하신 분들은 영양사와 위생사를 겸비하면 뭡니까? 전문적인 보건위생관리자가 딱 되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시험에 응해 주시면 좋겠다. 이제 제가 전해드립니다. 자, 시험에는 어떤 게 있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나누죠. 필기시험에는 5과목이죠. 그죠? 뭐가 있죠? 공중보건학, 환경위생학, 위생곤충, 위생법규, 또 뭐 있습니까? 식품위생 있잖아요. 또 실기시험은 뭡니까? 위생곤충 실험, 환경위생 실험, 식품위생 실험. 그거 막 나해서 우리 대박 열린 고시학에서는 이 문은당 위생사라는 교재를 가지고 우리 훌륭한 교수님 저하고 또 세 분이 여러분한테 합격의 영광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수험할 수 있는 팁을 보면 첫째는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 교재 내용을 보면 핵심 요약 정리를 다 해놨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던 그 챕터를 가지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에센스를 다 만들어서 요약 정리를 해놨어요. 기본에 충실해야만이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요약 정리, 제가 79년도부터 쭉 내려오는 시험 과정, 수험 과정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점은 꼭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책에 담아두었어요. 핵심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문제가 있어요. 연구 문제는 기출 문제. 요즘부터 기출 문제를 또 우리 국가에서 공개하지 말라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에서 시험 문제를 공개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수험에 갔다 와서 출제 경향이나 이런 것을 알려서 여기서 기록을 했는데 그 문제를 또 못하게 해서 지금은 연구 문제를 해서 기출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수록해놨어요. 실제 문제를 수록했어요. 자,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는 대부분 위생사 이야기하면 암기 공부다. 맞습니다. 암기 공부 맞습니다. 우리가 암기하다 이해 공부가 있고 암기 공부가 있는데 암기를 해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암기 교육인데 암기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뭡니까?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 학습을 해야 돼요. 학습을 해야 돼요.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은 겉으로 합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눈을 씁니다. 눈은 이건 1차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냐면 눈으로 보되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 내야 돼요. 다음에 뭐 합니까? 제가 잘 정의한 저희 공부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어구가 하나 있습니다. 적자성존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뜻이겠죠? 야말로 그 용불용서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적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메모라는 건데, 메모. 메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을 거야 돼요. 한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밑줄짝이란 이 개그가 있었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메모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암기가 돼요. 눈으로 보고, 그건 1차적입니다. 그것도 흘러가 버려요. 그 다음 소리 내리면 그때부터 흘러가래요. 눈으로 보고 소리 내고 적어서 줄 끄든지 메모하든지 하는 것이 제일 기억에 제일 남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합니다. 이 교재 속에 3번 딱 반복하면 여러분 합격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또한 우리 지금 이제 환경위생이든 공중보건이든 위생법규라든지 환경위생이 다 반복되어 있어요.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 감염병 접종의 12가지 하면 공중보건학도 있고 위생곤충도 있고 식품도 있어요. 다 연관되어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 선생님들한테 서로 상의해 들어보시면 그때 그건 했는데 식품위생의 이야기 들었는데 여기도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연관된 학문이니까 암기하고 반복하는 학습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간절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왜 왔느냐? 다른 친구들은 밖에 있지만 나는 왜 왔느냐? 왜 공부하느냐? 보다 난 삶을 위해서. 남들같이 하면 남보다 못 살아요. 남들보다 더 차이 있게 한 걸음 더, 1초 더 나아가야만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리 유생사란 자체를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이제 환경위생학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55페이지, 페이지는 없지만은 154페이지 다음에 보면 환경위생학가 있잖아요. 그죠? 환경위생학. 이래 한번 들어보셨어요? 예, 맞습니다. 환경위생학은 지금 전체 한 7챕터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환경위생학 기본적인 개요를 한번 해봅시다. 환경위생학이란 말은 인체의 신체 발육과 정진에 저해를 주고 있는 요인을 제거하거나 또 향상시키는 학문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환경위생의 범위입니다. 환경위생의 범위. 환경위생은 첫째 공기위생. 공기위생이 해서 지금 환경위생의 개요라고 해놨죠. 이 공기위생. 공기위생. 그 다음에 급수위생. 급수위생이란 말은 달리 말씀드리면 먹는 물 관리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분뇨, 하수, 폐기물 처리.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대기오염과 수조염 포함한 환경오염. 그 다음에 5번째는 산업보건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근로자의 보건관리. 우리가 어떤 곳에 근무해야 되고 어떤 환경 조건에서 근무를 해야만이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건강을 높이는가. 산업보건. 그 다음에 6번째는 소독. 그 7번째는 집합소위생이라 해서 우리가 수영장이라든지 목욕장이라든지 주택, 집을 어떤 곳을 구할 것인가. 이러면 살아가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내 신체와 인체의 신체의 발육과 정진에 의해서 도모되는 집인지, 그러니까 집을 구할 때 어떤 집이 좋은지, 어떤 아파트를 구할 때도 어떤 집이 제일 쉽게 말하면 로얄층인지 이것도 공부할 수 있는 집합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육식 문제예요. 육식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기위생이 한 5문제, 급수위생이 10문제, 분뇨 폐기물이 15문제, 환경오염이 10문제, 산업보건이 10문제, 소독이 5문제, 집합소 위생 5문제 해서 총 60문제가. 자, 60문제를 우리가 거의 한 8주, 24시간 동안에 마무리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것이 지금 현재 필기의 부분이죠. 그죠? 필기죠. 요걸 바탕으로 실기시험은 한 18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자, 이론과 실기는 이론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이론이 되지 않으면 실기시험을 할 수 없어요. 실기시험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 기구의 명칭, 이 기구는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가, 이 기구를 사용함으로써 특정한 기구를 하면서 결과치가 뭔지 우리 판단해야 돼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이 온도가 높다 낮다, 쾌적하다 안 하다, 결과를 판독해야 돼요. 그럼 도표가 나올 거예요. 도표가 나오면 도표를 해석해야 돼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온도가 높으면, 온도는 예를 들면 18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다. 어떤 온도계를 사용하는가? 우리가 빠르게 알코올 온도계를 사용할 것인지, 수은 온도계를 사용할 것인지, 전기 온도계를 사용할 것인지. 그 온도계는 어떤 모양이 있는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건 복사일이다. 복사일을 측정하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흑구 온도계라고 합니다. 흑구 온도계가 뭔가? 한번 볼 겁니다. 뭘 측정하는가? 이렇게 시험 나올 겁니다. 흑구 온도계의 모양을 다 그려놓고 이것은 무엇을 측정하는 것인가? 이거 측정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이것이 실기시험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환경위생학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156페이지를 넘어왔습니다. 자, 제가 이 강의가 중에 50분 동안 강의 중에 한 45분까지는 강의를 하고 나머지 5분 동안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을 다시 반복하는 요약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시 반복해서 설명해보고 그 다음에 연구문제 할 때는 서로 소리를 내야 돼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그렇다 소리 한번 내봅시다. 이건 누구하고 관계없어요. 우리가 내 자신이 중요해요. 그죠?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자, 156페이지를 넘어왔습니다. 자, 환경위생의 개요해서 어떻게 보면 환경위생의 기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공기위생이에요. 자, 먼저 환경위생 개념 볼까요? 인간의 신체 발육과 건강과 생육, 생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물리적 생활 환경을 어떻게 한다? 모든 요소를 억제하고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더우면 에어컨을 틀어야 된다. 추우면 히터를 틀어야 된다. 자, 이런 기준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추울 때는 10도씨 이하가 되면 난방을 해야 돼요. 나중에 또 갈 거예요. 26도 이상이 되면 냉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국가적인 에너지 전략에 의해서 뭡니까? 강공세에는 26도가 아니고 28도죠. 그렇지만 26도는 보건학적으로 제일 적정한 온도예요. 26도가 이상 되면 에어컨을 틀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에너지 전략 때문에 28도를 좀 높게 해놨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열대야다. 열대야가 뭐냐? 25도 이상의 야간의 기온이 25도 이상이 유지될 때 이걸 열대야라고 한다. 이런 기준을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런 것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건강과 생존에 또 신체 발육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이 많죠. 예, 우리가 더우면 땀을 흘리는 거 정상이에요. 더울 때 땀 안 흘리면 사람이 신체 발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추울 때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어야죠. 그죠? 예,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급수위생, 상하수도 처리, 폐기물 처리, 환경보전, 소독, 주택관리가 있는데 식품위생도 넓게 말하면 환경위생 범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환경위생은 뭡니까? 곧 공중위생학과 같은 카테고리를 느끼는 학문이에요. 자, 우리는 식품위생을 제외한 내용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환경이하면 environment, 환경 뭡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누가 있죠? 한번 보세요. 옆에 친구가 있죠? 또 옆에 또 보세요. 이 친구가 있죠? 또 뒤를 보세요. 예, 또 친구가 있죠? 앞에는 뭡니까? 제가 있잖아요. 이게 한이에요. 둥근 한이에요. 환경은 둥근 한의 거울경이에요. 내 주위에서 내 자신을 중심으로 누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어떤 요인이 있는 것이 환경이에요. 환경을 크게 나누면 자연 환경과 인공 환경이 있어요. 자연 환경은 내추럴 엔바이러먼트라고 하는데 우리 자연 환경 뭡니까? 바람. 그죠? 바람, 공기. 또 무엇이 있을까요? 비, 물. 네. 네. 자, 바람이 많이 불면 뭡니까? 풍속이 하면 뭡니까? 흔들리죠. 태풍이 불잖아요. 공기가 들어오지면 우리가 오염되잖아요. 자, 물이 너무 많으면 뭡니까? 수해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홍수를 일으키죠. 이걸 그러잖아요. 자연재해라 해요. 재해란 말 써요. 재해. 그죠? 인공환경은 뭐냐면 이런 자연 환경을 사람이 이용하면 뭡니까? 냄새가 난다, 대기가 오염된다, 그죠? 수질이 오염된다. 바람이 공기가 시원찮으면 뭡니까? 대기오염이 발생하죠. 물이 더러워지면 뭡니까? 수질오염이 생기죠. 자,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면 뭡니까? 우리가 소음이라고 하죠. 이것을 어떻게 한다? 우리가 말하는 환경오염이라고 한다. 자, 우리가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연 환경이 더러워지면 무슨? 자연재해란 말 쓰고요. 그죠? 홍수 짓다해서 강물이 더러워졌다고 해서 그걸 오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자, 인공환경 속에 우리가 있는 집이든 자동차든 이런 것이 우리 환경들이거든요. 주택이 있든 주택도 초가집도 있을 거고 아파트도 있을 거고 그죠? 초가집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렇게 되면 이것이 들어오지면 뭡니까? 환경오염이라고 해요. 자, 오염과 자연재해가 차이가 납니다. 자연 환경이 더러워지면 자연재해예요. 인공 환경이 더러워지면 그것을 환경오염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구분하면서 자, 중요한 것 156페이지 제일 중요한 공기입니다. 공기. 우리가 숨 쉬지 않으면 쭉 사망이에요. 사망 진단서에 보면 사망했다는 표시가 없어요. 호흡 중단, 심장 박동 정지,
심장을 움직이는 것은 뭡니까? 호흡을 하지 않으면 심장이 멈춰요. 그래서 우리 응급 환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심폐소생법 한다고 가슴을 누리죠. 누리는 이유가 뭐죠? 호흡을 하기 위해서. 호흡을 하기 위해서.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어요. 얼마나 죽나 한번 보세요. 하루 인간이 물은 한 2리터 필요하고 음식은 2.5kg, 공기는 13kg이에요. 13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드럼이 200리터니까 200리터 곱하기 13 하면 이해하시겠죠. 그럼 엄청난 양을 우리 마셔요. 근데 공기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해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최소 양은 물은 5일 정도, 음식은 1개월 정도, 공기는 5분 이내에 숨을 쉬지 않으면 죽 사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목매여서 자살한 사람 들어보셨죠? 그분들이 목이 아파서 돌아가셨겠습니까? 아니에요. 목을 따했으니까 뭡니까? 우리 가르치면 안 되는데. 보통 보면 목을 둘러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목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기도가 막혀서 죽는 거예요. 이 공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중요한 거 정상적인 공기의 화학적 성분이 꼭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공기하면 뭐 합니까? 산소 이야기 하잖아요. 오늘 공부해보니까 공기 중에서 산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공기의 조성이에요. 자, 이거 중요해요. 질소가 78%예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보통 보면 공기하면 산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산소, O2죠. 산소가 20.8%인데 대부분 21%를 해요. 그 다음 나온 것이 아르곤이라는 것이 0.093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탄산가스가 0.03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네온, 크리톤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옛날 시험에는 우리 공기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뭐냐라고 시험을 나누는데 지금 시험이 좀 약간 어려워졌어요. 36년간 시험을 치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학문이한 것이 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시험 나오냐면 순서를 기억하라. 질소, 산소, 알곤, 탄산가스. 탄산가스를 변하면 이산화탄소를 탄산가스로 하죠. 자, 이거 꼭 기억해놔야 돼요. 순서 기억해놔야 돼요. 좀 전에는 아르곤에 대해서 별 신경이 안 썼거든요. 사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산소와 탄산가스가 제일 중요해요. 인간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물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식물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탄산가스를 배출한다. 그죠? 식물은 다른 말로 탄산가스를 먹고 산소를 내뿜는다. 그게 탄소 동화작용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숲이 많은 곳에 가면 공기가 시원하다, 깨끗하다, 클린하다 하잖아요. 그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산소를 좋아하는 것은 동물이에요, 동물. 동물은 동물학 하니까 사람도, 인간도 동물이죠. 예, 사람은 산소를 먹고 탄산가스를 배출해요. 딱, 식물은 뭡니까? 식물은 탄산가스를 먹고 산소를 배출해요. 이렇게 맞겠죠? 배출하는 거.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탄소 동화작용인데요. 자, 나중에 구체적인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중요한 건 공기의 조성은 질소가 78%, 산소가 21%, 아르곤이 0.093%, 탄산가스가 0.03인데 이 순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질소 볼까요? 구성비 78.1%를 하는데 대부분 한 78%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기 중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이러한 질소는 세 가지 모양으로 고온 연소시란 말은, 고온 연소란 말은 태울 때, 물체가 탈 때 많이 발생한다 하는, 어떤 물체가 발생하는지 157페이지 제일 위에 있어요. 일산화질소 NO 해보세요. NO는 무취하고 수용성이라는 건 물에 잘 녹지만은 헤모글로빈, 우리 혈색소예요. 헤모글로빈은 혈색소에 있는 우리 혈액을 타고 있는 속에 혈압력이 강해서 산소 결핍을 유발합니다. 우리 혈액 속에 산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산소를 빼앗아 가니까 결핍 유발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NO2, 제일 많이 쓰이죠. NO2 이산화질소 합니다. 젓갈색이고
자극성 기체, 자극성 불고 보세요. 자극성. 그 다음에 NO보다도 인체 기관지에 영향이 5 내 7배 강하다. 기관지 이상이 있다는 것은 이상한 질소 때문에 그렇다. 자,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N2O, 산화질소가 있어요. 일명 스마일가스라고 해서 이 가스에 마시면 웃으면서 죽는다 해서 스마일가스 이렇게 마취제도 사용하지만은 특히 우리가 말하는 온실가스, 오존층 파괴에 요인되는 가스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산화질소입니다. 실제는 질소라는 것은 공기 중에서 비료성분이에요. 비료성분. 우리가 비료의 성분은 질소, 인산, 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질소, 인산, 칼이가 있어요. 질소란 말은 우리가 하얀 비료인데요. 키를 크게 만든 성장이 키만 크게 만드는 비료예요. P는 뭐죠? P는 줄기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줄기. K는 줄기고요. K는 뭡니까? 뿌리예요. 뿌리. 감자, 고구마 심을 때는 칼이 식물을 많이 들어요. 대부분 이것은 검정색이 되었어요. 갈색이든 검정색 되어 있고요. 이는 그러니까 적색이에요. 적갈색이에요. 질소는 대부분 흰색이에요. 이 비료를 세 가지를 혼합한 것이 복합 비료라고 하는데요. 비료에 대한 특성이 다 달라요. 이 질소 비료를 어디서 가오느냐? 대기 중에서 78% 공기 중에서 빼앗아 와요. 공기 중에 있는 78% 있는 공기 중에서 질소를 빼앗아 가지고 만든 것이 질소 비료예요. 이 성장이에요, 성장. 자,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면서 이 질소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봅시다. 온실에서 재배했던 우리 식물하고 바깥에 일반 오픈된 환경 속에서 재배했던 식물이 어느 것이 푸르겠습니까? 바깥에 있는 것이 푸르죠. 왜? 질소가 많기 때문에. 온실 공간 속에서는 자란 것은 약하고 연약합니다. 하고 어떻게 보면 심리하면 노랗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콩나물 한번 생각해요. 콩나물, 그죠? 콩나물에 보면 머리가 어떻게 되죠? 노랗잖아요. 그러니까 밀폐돼서 키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밖에 우리 콩을 심는다 하면 콩이 푸르게 녹색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뭡니까? 우리 대기 속에서는 비료 성분이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질소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질소가 있기는 있는데 질소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인체, 신체의 발육기와 청균에 문제가 되는 질병이 뭐냐 하는 다음 자만병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케일슨씨가 발견됐다 해서 케일슨병이라고 해요. 자, 볼까요? 급격한 기압 강화로 잠수병의 발생 기전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체내에서 혈액 속에 질소가스가 디프로 형성해서 혈관을 막아요. 그래서 혈전 현상을 생기기 때문에 마비 증상을 일으켜요. 보세요. 질소가스가 기포를 형성해서 모세혈관의 혈전 현상, 피가 굳어지는 현상을 어떻게 한다? 특히 고기압 상태에서 정상 기압으로 갑자기 올라올 때, 그냥 잠수부가 뭐합니까? 물속에 들어가든 올라올 때 급하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항상 천천히 압력을 줄여서 올라옵니다. 이런 것도 원리거든요. 질소를 이용했거든요. 공기 속에는 질소가 있기 때문에 질소가 혈액 속에서 질소가스가 어떻게 기포, 방울에 있는 게 혈액이 흘러가는데 질소가 N2 가스가 구멍을 내 거품을 일으키니까 이것이 어떻게 한다? 혈관의 혈류가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체가 마비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어떤 현상이 있는가요? 자, 중추신경계의 마취작용 줄 거 보세요. 그 다음 감압 발생시 발생하는데 체액과 지방 조직 속에 N2 가스가 증가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반신불구가 된다. 소양감, 가렵다. 그 다음 관절통 등의 마비 증상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러한 이 질소가스는 지방에 제일 분해가 빨라요. 그러니까 몸이 뚱뚱한 사람은 잠수가 되든 해녀가 되면 뭐합니까? 자만병 걸릴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중요해요. 지방, 물, 혈액순으로 용해된다는 거 순서 기억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잠수부라든지 수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뚱뚱한 사람이 안 계세요. 예? 이건 자만병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잠수부를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몸이 오비스트하면 결객이 사유가 돼요. 가급적이면 지방 성분이 없는 사람이 좋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제일
걸리는 작업적 환경이 있는지 쭉 중요해요. 다음, 자만병에 직업병에 걸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할 수 있는 거지. 자, 우리 시험 공부해보면 단답이 있어요. 단답은 뭐냐면, 예를 들면 질소가스와 관계 있는 질병인 것은 뭡니까? 딱 자만병이죠. 예, 딱 하잖아요. 다음에서 자만병이랑 관계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닌 것은, 그것은 뭐 많은 것이에요. 어떤 게 있습니까? 해녀, 잠수부, 지하터널 공사인부, 그 다음 지하철 공사인부.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 수중에서 있다가 10m 내려가면 갈수록 기압이 1기압씩 증가돼요. 예를 들면 높은 산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산을 올라가다가 고개를 가면 기가 어떻게 되죠? 찡하죠? 그 기압 때문에 그래요. 그때 제일 좋은 방법, 힘을 삼긴다. 힘을 삼긴다. 기압이. 우리 뭐 여러분 다이빙을 해봤습니까? 물속에 들어가 봤습니까? 이거 내려가면 기가 짱해요. 그것도 기압 때문에. 10m 내려가면 갈수록 1기압이 증가되기 때문에 우리의 정상적인 1기압 상태에서 내려가면 갈수록 기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혈관이 좁아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만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 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건 시험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자만병에 관계 깊은 질병에 종사하는 것이 아닌 것은 있는 것이 뭐죠? 해녀, 잠수부, 지하터널 공사인부. 지하터널도 깊게 내려가죠. 예. 지금 지하철 공사인부. 여기 대표적인 것이 어부는 아닙니다. 그죠? 바닥에 딱 해서는 안 된다는 거.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생리적으로 불활성, 비독성 가스로서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 질소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써요. 그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3기압일 때는 자극작용을 일으키고 4기압 이상일 경우에는 마취작용, 10기압이 있을 경우에는 의식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산소. 우리 카피라이터 그런 말이 있었죠. 산소 같은 여자. 누구누구, 탤런트 누구누구입니까? 있죠. 산소. 왜? 깨끗하다. 청결하다. 뭐 이런 뜻이죠. 우리 산소. 우리 인간에게 공기 중에서 우리는 오늘 같이 질소가 78%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이 공부하기 전에는 뭡니까? 우리 공기는 전부 산소다 했잖아요. 그냥 산소는 21%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자, 산소 최적은 20.93%인데요. 이것을 21%라고 합니다. 자, 산소 분압이라는 것은 1기압 상태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760mmHg가 아까 말씀 앞에 있는 1기압 1013mV, 1013헥토파스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1기압 상태예요. 기압이.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육상에는 지금 1기압이에요. 1기압 중심으로 합니다. 1기압에 있을 때 산소는 16mg/Hg 정도의 분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산소는 얼마나 필요할까요? 시간당 500리터. 하루에 약 한 13리터 우리가 공기를 마십니다. 그래서 공기가 호흡할 때 21%의 공기를 마시지만은 체내 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혈관 속에 들어가면서 노폐물도 운반하고 땀도 흘리고 하면서 뭡니까? 소모돼요. 얼마나 소모되냐? 4 내지 5%가 소모돼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 마시는 공기는 흡기는 21%인데 호기는 얼마입니까? 16 내지 17%네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밀폐된 공간 속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산소량은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줄어들죠. 그죠? 그 대신에 뭐가 발생하죠? 탄산가스가 늘어나요. 그죠? 탄산가스 늘어나요. 탄산가스 늘어나면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은 기온이 높아져요. 우리 갑갑하다. 이렇게 밀폐된 공간 속에서 뭡니까? 우리 친구들이 내뿜는 산소를 들어 마시고 부족한 4 내지 5%가 부족한 산소가 나올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공간은 산소가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탄산가스 양이 늘어나니까 이 실내 공간이 온도가 높아져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온실효과의 이야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공기가 호흡할 때 4 내지 5%가 줄어든다.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산소 허용 농도. 산소는 얼마나 필요합니까요? 산소가 15 내지 50%의 허용 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요해요. 밑에 산소가 10% 이하면 죽고 보세요. 호흡이 곤란해요. 우리 높은 산 올라가서 뭡니까? 고산병 걸리는데 그죠? 산소 호흡기 들고 가는 거 보셨죠? 에베레스트 산 등산하면서 여기는 정상입니다. 산소 마스크 하는 거 있죠?
산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산소가 10% 이하 부족하면 호흡곤란, 산소가 7% 이하이면 질식사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목매 자살하는 사람은 산소가 공기 중에서 산소, 우리가 말하는 산소가 부족해서 죽는 거지, 목이 아파 죽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날 산소도 많으면 많을수록 55% 이상,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55% 있으면 산소 중독. 여기 산소 부족한 거 한번 보세요. 산소 부족하면 다시 넘어왔습니다. 제가 설명을 빨리 했네요. 산소가 우리가 10% 이하면 호흡 곤란을 한다 하지만 산소가 부족하면 발생할 수 있는 인체의 영향이 뭐다? 저산소증, 하이폭시아라고 해요. 자, 보세요. 산소가 10 내지 11 내지 12% 이하일 경우에는 약 고도가 7,000m 이상이에요. 이때 발생하는 질병이 고산병이에요. 고산병. 고산병이 발생하면 근육통이나 관절통이나 이명이 일으켜요. 산소가 부족하면 고산병 되죠. 저산소증 되잖아요. 그죠? 산소가 많으면 뭐가 될까요? 55% 이상 고농도의 산소가 발생하면 폐기종이 돼요. 폐기종이거든요. 그 다음 충혈, 동통, 근육이 경련돼요. 자, 산소 부족할 때는 저산소적인 하이폭시아, 고산병. 산소가 너무 많으면 산소 중독. 예, 그래서 폐기종을 일으키고 충혈, 동통, 근육이 이완돼요. 되겠죠?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차트를 공부했는데, 이 공기 요소는 어떤 것이 있고, 얼마나 기준이 되어 있고, 이것이 부족하면 어떤 우리 인체에 영향이 있고, 과다되면 어떤 영향일까?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그죠? 그냥 탄산가스 보세요. 탄산가스는 0.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무색, 무치, 약 3미로 비독성가스로서 소화, 불 끌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불이 났다. 불이 났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합니까? 우리 불 났을 때. 물 붓죠? 물 부으면 뭡니까? 여기 있는 산소가 없어지잖아요. 물보다 더 좋은 거 뭐합니까? 덮어버리죠. 덮어버리면 뭡니까? 산소가 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불이 꺼지는 겁니다. 이게 소화할 때. 우리가 보면 이 소화기 있죠? 소화기. 그 속에 보면 탄소 분말이에요. 하얀 분말이 나오면서 산소를 차단해버려요. 그래서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 다음 청량음료. 여러분, 뭐, 사이다, 콜라 마실 때 하는 거 있죠? 그 속에 탄산가스를 넣어서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콜라나 사이다 보면 탄소 주입 해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드라이 아이스. 하에 쓰입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탄산가스는 인체에서 호기 중에서, 호기가 뭐죠? 내뿜는 공기예요. 흡기는 들어 마시는 공기. 흡기는 정상적인 공기예요. 아까 질소가 78, 산소가 21%, 탄산가스가 0.03, 아르곤이 0.093 되는 정상적인 공기가 내 풍모에 뭡니까? 산소는 4 내지 5%가 줄어들어서 산소 양은 16 내지 17% 되고, 그 대신에 뭡니까? 탄산가스 양은 0.03% 우리가 들어 마시는데, 나올 때는 어떻게 한다? 4 내지 5%가 증가되어 있는 4% 내지 5% 정도의 탄산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탄산가스는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실내 오염도의 측정 기준이 돼요. 자, 이게 중요해요.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것은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공기 중에 탄산가스의 농도가 증가되면 폐포내의 혈액의 탄산가스가 증가되고 심호흡수가 증가되고 결국은 탄산가스가 7% 이하이면 호흡이 곤란해요. 자, 바뀌어졌죠? 아까 산소는 10% 이하이면 호흡 곤란이었죠. 탄산가스는 7% 이하이면 호흡 곤란이에요. 자, 탄산가스가 10%가 초과되면, 이상이 되면 질식사를 일으켜요. 질식사.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다르죠? 각각 반대 사항이죠?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소는 많으면 많을수록 괜찮아 좋고, 탄산가스 양은 적으면 적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내 공기의 산도 실내 공기의 지표다라는 거. 이 기준이 얼마냐면 0.1%예요. 0.1%를 ppm 단위로 나누면 1000ppm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일반적으로 탄산가스의 기준 농도는 얼마인가 하면 0.1%라고도 할 수 있고 ppm 단위로 나와요. 0.1%는 1000ppm이에요. 그래서 실내 공기의 오염 지표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적외선, 즉 열을 발생해서 온실 효과의 대표적인 가스가 탄산가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배웠죠? 탄소세를 부과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죠? 우리 지구 기후 변화 효과에 의해서 탄소세, 탄소가 많이 발생한 뭐 자동차라든지 가스라든지 공장에서는 더 많이 탄소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죠? 이런 기준을 사용했어요. 자, 그래서 컴퓨터 우리 핵심 포인트 한번 볼까요? 호흡 시의 탄산가스와 산소의 변화, 흡기, 들어 마시는 겁니다. 산소는 정상적이죠? 21%죠? 탄산가스는 0.03이죠? 질소는 별 변함이 없어요. 네, 질소 변함이 없는데, 그 대신에 산소는 4 내지 5%가 줄어들어요. 그 다음, 호기, 내 품는 공기는 산소가 16.44, 4 내지 5% 줄어들었죠? 그 대신 탄산가스는 3.84니까 4% 이상 증가됐어요. 이에 반면에 질소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인체의 발육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산소가 탄산가스만 딱 기준이에요. 그렇죠? 동물이나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산소와 탄산가스의 요인들이에요. 자, 그 다음 일산화탄소 볼까요? CO 합니다. 일산화탄소, 무색 무취, 부작용인데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예요. 대부분 이걸 옛날에는 연탄가스라 합니다. 연탄가스. 지금은 연료가 개선되어서 연탄가스를 하지만 옛날에 요즘 또 자살하는 방법 중에서 뭐 석가탄, 착가탄 가지고 하는 거 있죠. 이 가스예요, 이 가스. 일산화탄소. 이것은 물체가 불완전 연소에서 발생하는 불완전 연소. 연소하다 하는 거. 여러분, 알코올에 램프했을 때는 연기가 안 나죠. 일반적으로 일반 기름 같은 경우는 태우면 어떻게 하냐. 거름 생기죠. 그게 불완전 연소한다. 불완전 연소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일산화탄소예요. 그거 보세요. 자동차 배출가스라든지 불완전 연소 타기 시작할 때와 꺼지기 시작할 때 이 가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목탄에는 4 내지 13%. 이런 담배 피우지 않았습니까? 담배 연기 속에는 뭐합니까? 0.5 내지 1.5%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담배 빨 당기면 뭐합니까? 머리가 띵하죠.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일산탄소가 우리 혈액 속에 들어가서 산소를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것이 띵한 거예요. 머리 아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볼까요?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어요. 헤모글로빈이 말하는 것은 동물의 혈색소예요. 헤모글로빈 색깔이 어떤 색깔일까요? 예, 적색이에요. 그죠? 우리 다음은 이제 우리 위생곤충 공부할 건데, 곤충은 남녹색이 있고, 항색이 있고, 무색이 있어요. 또 곤충은 피가 빨갛지는 않아요. 동물만이 피가 빨간색이에요. 뭐 때문에? 헤모글로빈이라는 혈색소 때문에. 이 혈색소가 일산탄소와 결합하면 일산화 헤모글로빈이 되는데, 산소에 비해서 결합력이 얼마나? 210 내지 300배 강하기 때문에 일산탄소 조금만 마셔도 산소를 없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식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험한 가스 중에 하나예요. 또한 그거 보세요. 탄소 이중작용을 하는데 일산탄소가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해서 방해해서 혈중의 산소 농도가 저해함으로써 산소 부족 현상, 산소를 제로하면 안 된다. 즉 무산소증을 일으키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예요. 결합력도 빠르고 산소를 없애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산탄소는 이중작용을 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무산소증, 에노렉시아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이런 것이 일산탄소 결핍, 이러면 노출되게 되면 어떤 것이 발생할까요? 한번 줄거 봅시다. 중추신경장애, 운동장애, 언어장애, 시력 저하, 시약 협착. 중추신경이 저하되니까 뭡니까? 마비되는 거죠. 마비되는 거죠. 그래서 실내 기준으로 실내가 실내 기준은 10ppm 이하, 실내 주차장에서는 25ppm 이하, 작업장에는 50ppm 이하. 여러분 지하철 타고 가면 지하철 구경에 가면 속이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이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산소를 얼마나 한 개씩해서 줄 것인가. 지금 지하철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전기차니까 그런 오염이 없지만 우리 기차라든지 그 다음 어선이라든지 배 같은 경우는 나쁜 연기를 내뿜잖아요. 특히 자동차 가스. 그죠? 우리 여기 있다가 밖에 나가면 답답합니다. 속이 답답하다. 저는 지방에서 왔지만 서울 딱 오면 공기부터 달라. 그것이 지금 이제 자동차 오염의 대표적인 것이 일산탄소예요.
한 말 그런 말 있었잖아요. 지하 주차장에 시동을 건 채 아이들이 있었는데 밀폐된 지하 공간 속에서 아이들이 뭡니까? 뭣도 모르고 죽었다. 그 원인이 뭐냐? 자동차 배출가스에 나오는 일산화탄소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산화탄소. 자,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앙상가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앙상가스. 앙상가스는 자극성이에요. 자극성이 점막과 자극을 염증을 일으키는데 이 가스에 뭐냐면 흉통, 호흡이 곤란해요. 이건 대부분 그 제조공장, 황을 사용하는 것, 석탄을 사용하는 것, 석유를 사용하는 공장에서 나중에 항공오염수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이 중요한 것은 이거는 대기오염의 지표예요. 아까 실내 공기오염 지표가 뭐라 했죠? 탄산가스. 예, 탄산가스. 대기오염의 지표는 앙상가스예요. 앙상가스는 대기 중에 이 넓은 밀폐된 오픈된 공간 속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의 기준인데 0.02 ppm이에요. ppm 나중에 또 공부할 거예요. ppm 파트 퍼 밀리언 100만 분의 1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합니다. 1 ppm이라는 뜻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모그. 스모그를 했는데요. 스모그가 뭘까요? 스모그 현상. 스모크가 뭐죠? 연기잖아요. 연기와 포그 뭐죠? 안개예요. 연기가 들어있는 안개를 우리가 스모그 현상이라고 해요. 우리 목욕탕 가면 뭡니까? 안개 스팀 사우나 해가지고 거기는 뭡니까? 매일은 없이 그러면 물방울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숨을 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담배 연기가 들어갔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물과 결합했는 안개 모양의 속에 담배 연기가 들어가서 우리 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흉통도 일으키고 기침도 나오고 하겠죠. 그것이 스모그예요. 스모그는 스모크 더하기 포그예요. 이 포그, 안개의 나라 어디입니까? 영국. 예, 그것도 시작했거든요. 안개의 나라 영국. 아주 또 대기오염 때 얘기 한번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런던 포그, 안개의 나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 상품명에 런던 포그라는 거 있죠? 예, 그게 포그란 말은 안개의 나라 영국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스모그라고 한다. 자, 앙상가스는 대기오염 측정의 오염의 측정 지표예요. 자, 오존층은 성층권인 24 내지 48km의 자외선을 차단해서 지구의 생육이나 생존을 보존한 귀중한 가스예요. 오존층이 없으면 지구의 온도가 얼마나 된다고 했습니까? 6천 내지 7,000도의 온도가 지구상에 올 때까지 오존층이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이 뭐라 하겠습니까? CFCS 물질도 나올 밑에 있네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 CFCS를 해서 클로로플로로카본스를 해서 염화불화탄소, 일명 우리가 프레온가스라고 합니다. 프레온가스 어디 있습니까? 거기 보세요. 스프레이, 그 다음 에어컨, 냉매에 사용합니다.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오존층이 파괴되니까 태양으로부터 끄은 열이 말입니다. 지구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가 배양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존층은 자외선을 차단해서 생육을 보호하고 탈취, 살균 효과를 일으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상기도 손상, 기도를 손상시키고 폐렴도 발생할 수 있고 폐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오존층 경보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죠? 오존층이 0.025 되면 경보하고 밖에 자제를 하고 밖에 예출 나는 것을 자제하는 것도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대기 중에서 허용 농도는 0.1 ppm 이하예요. 자, 그 다음에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CFCS, 일명 프레온가스. 프레온가스라는 것은 두평이 해석하는 그 상품명이고 우리가 말하는 CFCS라는 것이 맞습니다. 염화불화탄소라는 것이 맞습니다. 오존층의 함량은 한 10 ppm 정도, 그런데 한 지상에서 한 25km에서 오존층이 제일 많이 분포되고 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먼지 보세요. 먼지, 다른 말로 분진이라고 해요. 먼지가 난다. 인체에 미치는 입자의 크기 중에 제일 시험 자주 나오는 문제 0.5 내지 5 마이크로미터의 여러분 코털 아시죠? 코털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귀중한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코털 이게 뭡니까? 대적코는 아니고 예, 코가 있습니다. 그죠? 인간에 코가 있는데 코털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코털 여면 이게 뭡니까? 먼저 끼면 어떻게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뭡니까? 세균이 감염되어서 코감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겨울철에 코털에 이렇게 하면 코감기 딱 걸려요. 코털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공기를 정화시켜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지가 많은 곳에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코를 딱 걸리니까 뭡니까? 시커멓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공기를 호흡을 했거든. 네? 그래서 공기 정화장기도 하고 온도 조절해요. 겨울철에 온도 조절해요. 우리가 제일 추울 때 어디 합니까? 어디가 촉촉합니까? 이거 코가 빨갛잖아요. 그죠? 호흡을 하잖아요. 온도 조절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뭡니까? 코털을 건드리지 말라 합니다. 코털 청소도 어느 외국에 가면 코털 청소하는 미용사가 있어요. 외국 사람들 또 수염도 생기고 하잖아요. 그죠? 코털을 주면, 코털 빼면 안 돼요. 빼면 이 정화 기능도 나르지만 온도 조절을 못 해요. 그래서 겨울철에 코털을 잘 손질을 다 해요. 목욕탕 가서 코털 손질하면 되는데 일반 이 대기 중에서 하면 감염되기도 하고 또 온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코감기 걸릴 수 있는 인연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뭡니까?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 코가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먼지가 작은 것은 우리 폐 속에 들어갔겠죠. 폐 속에 들어가니까 이것이 거의 크기가 0.5 내지 5.0 마이크로미터는 인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보다 큰 것은 뭡니까? 코털에 걸리거든요. 그죠? 작은 것은 폐포에 들어가서 폐 속에서 뭡니까? 정식 쌓이게 되면 아까 폐결핵이라든지 폐암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보건학적으로 먼지의 허용 기준은 한 약 400개 정도 또는 1루베당 10마이크로그램 정도 됩니다. 그래서 먼지가 많으면 알레르기 반응, 꽃가루, 황사 현상, 그죠? 이게 먼지와 관계 있어요. 그 다음 진폐증, 그 다음 폐암도 일으키고 황사 피해를 일으켜요. 자, 이번 시간까지 공부했는 내용을 보니까 공기 요소가 질소가 있고 산소가 있고 일산화탄소가 있고 이산화탄소가 있고 또 항산가스가 있고 오존이 있고 분진이 있고 이것이 우리가 들어마시는 공기 중에서 다 있습니다. 자연환경. 이것이 잘 돼 있는데 누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또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탄산가스가 왜 발생합니까? 물질 태우니까. 그죠? 물질 태우니까. 우리 물질 안 태우고 에너지원을 거둘 수 있는 게 뭐 있죠? 뭐 수력이든 풍력이든 이런 것이 이제 자연 발생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 말고는 물질을 안 태우면 여러분 밥도 얼른 못 해먹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은 나무를 태워가지고 밥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연탄, 그 다음에 기름, 지금은 가스. 가스니까 결국은 뭡니까? 거름이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청정연료로 해서 대기오염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가스를 사용하잖아요. 이 수도권 지역에는 청정연료를 경유를 사용하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그만치 시골에는 경유를 사용해도 허용되는데 이 수도권 지역에는 경유를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버스라고 보셨죠? 판매를 보셨죠? 예, LNG 가스를 사용해요. 그렇게 하면서 공기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왜 저렇게 천연가스 버스가 왜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공부했던 거 다 정리해 봅시다. 제 156페이지를 넘어왔습니다. 자,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 공기의 정상적 화학적 성분 질소가 78%, 산소가 21%, 탄산가스가 0.03%, 아르곤이 0.93%. 그래서 순서를 이야기하면 질소, 산소, 아르곤, 산소, 탄산가스 되겠죠? 네, 중요할 것 같고요. 질소라는 이야기를 하면 질소 중에서 질소는 78% 차지하고 있는 우리 공기 중에서 제일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되겠죠? 그 다음에 고온요소시 발생하는데 세 가지 딴 모양으로 되는 건데 일산화질소 우리가 호흡작용에 산소 결핍 유발이 더 심하다. 그 다음 NO2 이산화질소는 인체의 기관지 영향이 더 크다. 자극성을 나타내는 가스다. 그 다음에 N2O 산화질소는 마취제나 온실가스나 오존층을 파괴하는 섬활가스다. 이렇게 설명했고 질소가스와 관계 있는 질병은 쾌선병, 또 자만병. 자만병이 발생하는 것은 혈액속에서 질소가스가
세포 속에, 혈액 속에 들어가서 모세혈관의 혈전 현상을 발생하는 것으로서 마비 증세를 일으킨다. 특히 이러한 질소가스는 정상기압에 있다가, 고기압 상태에 있다가 정상기압으로 갑자기 올라갈 때, 갑자기 올라갑니다. 정상기압, 고기압 상태에서 정상기압으로 갑자기 복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 자만병이에요. 그래서 자만병 걸리게 되면 중추신경의 마비 증세, 또 체액이나 반신불구, 그 다음 피부 소양증 이렇게 발생한다. 그 다음 질소가스는 지방, 물, 혈액순으로 용해되기 때문에 지방질이 많은 뚱뚱한 사람은 잠수부라든지 해녀라든지 그런 것은 안 보이죠. 해녀가 뚱뚱한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제 서로 적응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5번째, 잠수부, 해녀, 지하철 공사인부, 지하터널 공사인부에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이 자만병이 또는 게이슨병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산소. 산소는 21%를 차지하면서 시간당 한 500리터 필요하고요. 체내에서 흡수되면 4 내지 5%가 감소된다. 네. 산소가 10% 이하이면 호흡이 곤란, 7% 이하이면 질식사를 일으킨다. 그래서 산소 부족함에 발생하는 질병은 저산소증, 하이폭시아, 다른 말로 고산병. 고산병이 발생하면 근육통, 관절통, 이명이 걸린다. 산소가 너무 많으면 55% 이상 너무 많으면 산소 중독을 일으키는데 회기종과 충혈, 동통, 근육이 경련된다. 탄산가스. 공기 중에 탄산가스는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를 사용합니다. 7% 넘으면 호흡곤란, 10%가 초과되면 질식사를 일으킵니다. 실내 공기의 산도로서 0.1% 1000ppm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실내 공기 오염 지표고 지구온난화,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가스예요. 자, 그 다음 일산화탄소, 무색무취,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예요. 이것이 물체의 불완전 요소나 꺼지기 시작할 때 발생하는 건데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에 발생하는 가스예요. 이것은 혈색소가 결합해서 헤모글로빈 결합력이 산소보다도 210 내지 300배에 강해요. 또한 이것이 산소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무산소증을 일으킨다 해서 산소와 결합력도 좋고 이에 반면에 산소를 없애버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중작용이라 한다. 그 이중작용이 혈중의 일산화 헤모글로빈 포화도가 10% 미만일 경우에는 정상인데 50% 이상 되면 구토된다. 그 일산화탄소에 일산가스에 몰리면 토하기도 하고 그 다음 혼수 상태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른다. 그 다음 아항산가스 대기오염의 측정 지표로 0.02% ppm 이하로 일반적으로 스모그 오염의 요인이 된다. 스모그라는 것은 스모크 더하기 연기 안개다. 연기가 들어가 있는 안개다. 이 설명드렸고요. 오존 자외선을 차단해서 인간의 지구의 생육을 차단하는 중요한 기층인데요. 이것이 너무 오염되면, 너무 가부화되면 상기도 손상이나 폐염이나 그 다음 폐출혈, 대기종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대기종의 허용 기준이 0.1%예요. 그 다음 온천을 파괴하는 가스가 무슨 가스? 예, 염화불화탄소, CFCS예요. 그 다음 먼지 중에서 인체에 흡수가 잘 되는 가스 범위의 크기는 0.5 내지 5.0 마이크로메타 정도. 이 정도 기억하면 우리 공기위생의 5문제 중에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